살살하자고 해놓고 항상 끝까지 가는 맞짱 토론. 말릴수록 더욱 강해진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라디오로 들었는데 늘 살살하자고 시작을 하시는데 끝날 때는 세게 끝나더라고요. 네, 우리는 시작할 때도 세게, 끝날 때는 더 세게. 내 시작은 창대였으나 나중도 창대하리라. 하하, 네. 아멘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전여옥 작가님은 전화 연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작가님도 나와 계신 거죠? 네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1번 질문부터 출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이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검사 출신의 이건희 권익위 부위원장이 올랐습니다. 배 교수님,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공수처장이 되는 게 더 나아요? 어떤 분이 되는 게 더 낫냐? 네.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면은 한 분이 삐지겠죠.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런 질문인가요?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여야 추천 몫이 아니기 때문에 정파성 논란에서 상당히 자유롭고요. 그래서 초대 공수처장 자격하면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갖췄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김진욱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데 수사 경험이 있어요. 네.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루 갖추신 것 같고요. 또 이건희 이분은 이제 검사 출신인데요. 현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또 이력을 보면은 검사 출신인데도 강골검사 원칙론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하는데도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고 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한참 시끄러울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장관직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분 또한 중립성 논란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분인 것 같고요. 그럼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네. 한 명만 선택한다면 역시 제가 볼 때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분은 판사 출신, 이분은 검사 출신. 그런데 공수처 출범의 지금 핵심 취지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직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대서 검찰을 확실하게 개혁을 해라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검사 출신은 검사 동일체 원칙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판사 출신 이분을 선택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근데 검찰 개혁의 그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검찰 조직을 더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내부자 출신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 과거에는 이제 법 조문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현재 법 조문에 살아있다라고 지금 여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평생을 그 조직에 몸담다 보면은 서로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19 감사주기로 논란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별장에서 성적대 확실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7년 뒤에서 단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99만 원 불기소 세트해가지고 검사 2명 불기소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이 엄정하게 초대 공수처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공수처장 최종 후보 결정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반대를 거세게 하고 있는 데다가 네네. 청문회를 열었을 때의 상황이 눈에 보이듯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렇죠. 이른바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은 3가지 산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산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산이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사실상 결사저지하고 있어요.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데도 결국 이제 불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은 제가 볼 때는 낙마시키기 위해서 총력으로 나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 사는 이제 법적
다툼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곧바로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2명을 압축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무효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했고요. 또 무효 행정소송, 본안소송까지 지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절차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에 해당된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법적 쟁송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만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 검사를 23명을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정하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여야 2명씩, 그러니까 국민의힘 2명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양태대로 똑같이 지연작전 하든지 또 결사 저지할 거거든요. 다만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재적의 과반수 의결로 가능하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도 결국은 의결할 수 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이런 세 가지 산을 결국은 넘어서 내년 1월 중에는 출범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뭐 숫자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균형 감각 뭐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네. 여기서 살살합시다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의견 들어볼게요. 전 작가님. 네, 근데 저는 왜 네. 스튜디오에 오라고 하지 않고 전화 연결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네.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밤늦게 가가지고 검사 다 받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음성 나왔는데 왜 배종호 교수하고 저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스튜디오 나오고 저는 전화 연결하고 제 이렇게 하는 생각에는 거죠? 전 작가님을 좀 더 아껴드리는 게 아닐까요? 글쎄요. 지켜드리는 것 본인이 아니 저야 뭐 네거티브고 워낙에 건강한 사람인데 네. 이유가 뭐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음 그리고 주에는 이거는 아마 공정하지가 바꿔서 않은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가 않아요. 우리 전 의원님 의견에 100% 이상하지 공감하는 않아요? 게 100% 네. 공감하는 네. 게 나 혼자 하니까 외로워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해요. 다음 주에는 아마 배 교수님 네. 연결하시고요. 전 작가님 모시게 되는 그런 구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우리 배종호 교수처럼 그렇게 시간도 넉넉하게 앞서서 말하게 해주고 제가 시간 지금 쟀거든요. 그럼요. 오케이. 다 그럼요. 녹음해 놓으세요. 제가 여기 타임워치 갖다 놓고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서 요즘에 네, 제일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네. 벨붕이거든요. 밸런스 붕괴. 제가 그거 하지 네.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서로 노력해야죠. 네, 전 작가님. 그 공수처장 후보 낙점이 됐잖아요. 전 작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더 적합해요? 글쎄 제가 뭐 적합하다 말다 할 것 없이 아까 배종호 교수가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이제 자격이 있는 분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맨 처음에 전현정 씨가 상당히 강력한 후보로서 나왔는데 이분이 5표를 얻었다가 갑자기 한 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건희 씨가 이제 치고 들어왔다. 부위원장이요. 권익위원회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이 매우 공정하고 좀 조심스럽고 또 일을 할 때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과정의 공정성이라든가 독립성 이런 거를 공수처가 출범하고 후보 정하는 데서도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말썽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부 쪽에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권력을 보유하기 위한 떴다방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떴다방이요. 삼권불. 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은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권 분립, 또 법치주의,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판사나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을 어떻게 이거를 담보할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장을 이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거를 우리나라의 검찰이 전 세계에서 정말 드물게 다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검찰한테 수사권을 가져와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 아래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모순을 어떻게 얘기할 건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공수처가 한마디로 아주 옥상 옥이 되면서 무소불위에 이런 권력기관이 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그렇다면 공수처는 누구의 감시를 받는가? 공수처가 잘못했을 때는 누가 공수처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정정하고 또 응징할 수 있겠는가? 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작가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공수처 그거 필요 없다, 설치하지 말자 이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제가 그런다고 이 후보까지 나왔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네. 매우 유감스럽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참 이상한 게 굉장한 지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의 검찰 콤플렉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만약에 이 정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을 확실하게 개혁을 하겠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요? 공수처를 따로 말하자면은 지금 기소권과 이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게 너무나 사실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권력의 조정이라든가 또 공수처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한다 하지만 지금 검찰을 제대로 개혁을 하면은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전 작가님 많은 사람들이 네네. 공수처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게 지금 글쎄 공수처가 저는요 네. 일단 인원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진욱 선임연구관이나 또는 이건희 부위원장이나 굉장히 난감하고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법적인 근거 이게 헌법에서 비껴난 기관이고 공수처법을 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전 작가님 이 한마디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만약에 내가 개혁을 한다면 내가 민주당이라면 검찰 개혁을 만나서 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좀 내려놓도록 설득해서 개혁하겠다 하셨는데 그게 안 돼서 이사달까지 난 거 아닌가요? 해보지 않고 공수처부터 만드는 거죠. 아니 이제 제가 답변할 차례니까요. 네, 지금 이제 전 의원님이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네. 하나는 공수처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헌재가 판단하면 될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현재 검찰 자체가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가지고도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6대 주요 범죄가 뭡니까? 뭐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뭐 또 방위산업 이거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다 더하면은 한 4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잠시만요. 지금 어차피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지금 오늘 법률권이 주장하는 그 새로운 제정안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 이 안이 오늘 발의가 됐는데 말씀하신 그 안에서 완전히 한 발 더 나아가서 6대 범죄도 말고 아예 수사권을 없애버리자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 겸장하는 기관은 공수처만 남게 되는 건데 만약에 법이 처리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가 출범을 하는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도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고 검찰 같은 경우는 검사가 2,300명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 포함해가지고 검사가 2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공수처를 그럼 누가 견제할 거냐.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무소불위의 권력 아무도 통제할 수도 없고 견제할 수도 없어요. 감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상호 견제하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논의 테이블에 앉아서 현재 공수처법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예요. 논의 테이블 자체에 앉는 것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주호영 현 원내대표도 지난번에는 공수처 출범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대권 후보였잖아요. 이 사람도 찬성을 했고 지금 안철수 대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검찰 개혁 확실히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공수처 필요성을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전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반드시 견제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짧게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예, 전 작가님 지금 말씀하시죠. 배종호 네. 기자가 얘기한 거는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의 일이에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은요,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게 더 위험해지죠. 검사들은 2,300명이나 있는데 공수처는 25명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이거는 업무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승민, 뭐 주호영 다 공수처법에 대해서 처음 공수처법을 이 패스시켰을 때, 이 통과시켰을 때 그때 비토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재정이라든가 온갖 그쪽에 이 변호사 출신 또는 법관 출신, 뭐 검사 출신들도 우리가 비토권을 주지 않느냐. 원하면 이렇게 얘기한 브레이크를 거예요. 걸 수 그렇죠. 있다. 그랬는데 그 비토권을 얻은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호영 그 원내대표도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헌재에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위법성이 있느냐 그 판단을 해준다고 하면은 정말로 공수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헌재 판단까지 기다려야죠. 말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네.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검사가 공수처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고요? 글쎄요. 이제 검사도 기소할 수 있고 판사도 기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여권 내에서는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옵션 중에 하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물론 이 여당에 완전히 합의된 의견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탄핵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윤석열 총장을 탄핵을 하고 싶으면요. 정직 2개월 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탄핵이라는 건요. 지금 절차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일단 국회 제적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6명이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요. 그렇다면은요. 정직 2개월인데 이걸 어떻게 탄핵을 하겠습니까? 그때 해임을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탄핵시키고 싶었으면. 근데 그건 못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탄핵 막는 데는 지대한 공을 세운 거죠. 전 작가님 말씀이 탄핵을 막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 작가님 말씀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 모셔서 못다한 말씀 듣겠습니다. 전 작가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 교수님, 네. 전 작가님이 추미애 장관이 탄핵 못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전 작가님 주장이고요. 해임에 해당이 된다라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요지서에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 왜 해임을 안 하고 정직 2개월 결론을 내렸느냐? 그래도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탄핵을 하려면은요 2가지가 분명히 돼야 돼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네. 그런데 4가지 징계 사유 중에서요. 이번에 비록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내렸지만은 하나는 판사 사찰 의혹. 이거는 매우 잘못됐고 위험하다. 더 이상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2번째, 채널A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감찰과 관련해서 감찰을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해했다. 그러면 현직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 의혹 리스트를 만들고 또 감찰을 방해해서 법원으로부터까지 지적을 받았다면 이거는 중대한 해임 또 탄핵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 그때
여당 편을 들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탄핵 소추안이 법원에서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제적의 3분의 1이면은 발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적 과반이 찬성하면은 의결이 되는 거예요. 탄핵 소추안이. 그러면 교수님은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제가 탄핵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네.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강성 그분들의 입장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 안에서의 기류도 좀 하나로 정리가 안 되는 듯한 게 지도부는 또 조심해야 한다. 그거 좀 너무 나가는 얘기다. 중진들도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 친노의 원로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도 이 탄핵 주장은 좀 섣부르다 이런 의견이 우세한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강경론과 또 온건론이 지금 두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강경론 아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징계 의결위에서 징계를 해가지고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 제거하고 집행을 했는데 이걸 법원의 판사가 정지를 시키느냐 행정부를 그러면은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입법부에서 입법부 권한을 또 행사를 하겠다. 이게 상권 분립이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정치 중립도 상당히 의심받고 있는 데다가 판사 사찰 의혹 네. 그리고 또 감찰 방해 이런 부분에 지적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선택적인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정치 권력도 상당히 위험하고 네. 앞으로 검찰 개혁에도 위험하고 또 그리고 4월 보궐선거에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네. 그러나 반면에 그럴 경우에는 역풍에 휘말릴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검찰 개혁, 제도적인 개혁에 맞추자라는 온건연이 이제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온건론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어느 하나 쉬운 구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 작가님 나오셔서 2차전 예상해 봅니다. 살살합시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